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FT 표준에 관련해서 좀 얘기할게요. 여기 코인과 토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코인은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메인넷을 소유한 경우에 이제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퀀텀, 스팀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알트코인은 한국말로는 뭐 얼터너티브 코인에서 잡코인 뭐 이러는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그냥 얼터너티브 코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토큰은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 말은 뭐예요? 독립 메인넷을 갖고 있는 이더리움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ERC20이라는 표준 문서를 통해서 만든 것을 코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A 토큰, B 토큰, C 토큰.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이 코인 있는데 이것도 대등한 코인이다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토큰이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트론, 넥스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더리움 리퀘스트 포 코멘트 20이라는 게 있는데 이 토큰은 대부분 이더리움 플랫폼 ERC20 기반으로 이제 탄생을 합니다. 비탈리 부테리님, 이 토큰을 만들기 위한 ERC20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ERC20 뭐 표준 문서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리퀘스트 포 코멘트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거 왜 그러신지 알았어요? 이더리움 리퀘스트 포 코멘트는 원래 이 ITF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라는 그 조직이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표준 문서 이름이 RFC예요. RFC 뭐 13, 1588, 1388 뭐 이런 문서를 쓰는데 여기서 리퀘스트 포 코멘트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은 뭡니까? 뭐 코멘트 요청? 예를 들면 의견 요청?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의견 요청 뭐 20 이렇게 되잖아요. 좀 재미있죠. 이 문서 이름이 이게 왜 이러냐면 우리 인터넷이 1969년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됐잖아요. 알파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도드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죠. 미 국방성에서 뭐 UCLA라든지 뭐 이런 대학에 그 그러니까 국방망에서 쓸 어떤 그 오픈된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좀 개발해달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낸 거죠. 그래서 UCLA나 이런 데에서 이런 이제 어드밴스드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라는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요. 자, 근데 이 대학에서는 뭐 교수하고 누가 일을 합니까? 학생들이 일을 하죠. 학생들은 뭐예요? 석박사가 주로 예를 들면 석박사 과정 애들이 일을 많이 하겠죠. 연구도 많이 하고 논문도 내고 뭐 이러겠죠.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알파넷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석사 과정에 있는 한 학생이 자기가 어떤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는데 제목을 RFC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Request for Comment. 그러니까 교수한테 이 지도 교수에게 저 코멘트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라고 해서 RFC 해놓고 자기 문서 번호 1번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서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뭐 RFC 뭐 해갖고 이렇게 이제 냈던 거죠. 이렇게 10번, 11번. 이러면서 이게 다른 학교하고도 또 뭐 컨퍼런스도 하고 세미나도 하면서 문서 번호를 RFC라는 이름을 적은 겁니다. 그게 인터넷의 모든 연구자들이 모인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라는 모임으로 발족이 되고 여기에 문서 체계가 RFC를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5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RFC라는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고 또 이더리움에서도 블록체인에서도 이 request for comment라는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굉장히 그 전통적인 거를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함께해서는 중요시 여기는 거죠. 이걸 누가 뭐 바꾸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뭐, 뭐라, 한번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 NFT 표준은 이더리움의 경우는 ERC710과
ERC115가 NFT를 지원합니다. ERC721은 뭐 윌리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콥이라든지 나타시아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제 2018년에 개발을 했고요. 만들었고요. 721은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NFT의 성질을 나타내는 최초 표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솔리디티 언어로 작성이 됐고 개발자가 이미 데이터의 소유권을 토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ERC7은 고유 식별자의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과 소유자가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파는 것도 그 ERC7일에 이제 코드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RC20과 721의 코드 레벨 단에서의 어떤 차이를 보면은요, ERC20 경우에는 그냥 주소하고 발행량만 있죠. 토큰 한 개의 가치가 동일해요. 근데 주소로 발행량을 그 다음에 주소로 발행량을 전송하죠. 뭐 2개, 3개 이렇게 한 개마다 가치가 다르죠. 이건 좀 잘못됐네요. 네, 어, 여기 ERC20, ERC7의 코드 레벨 차이가 조금 미스타이핑이 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RC20은 뭐 그냥 토큰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토큰 한 개당 가치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대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다음 주소로 발행량을 전송하는 거고요. 7일은 받는 주소, 그다음에 토큰 아이디가 이제 있다고 그랬습니다. 차이가. 이게 그 유니크한 아이덴티파이어죠. 한 개마다 그다음에 가치가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토큰 아이디의 소유자를 수신 주소로 변경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발행이죠. 발행. 전송은 ERC20 같은 경우는 보내는 주소에서 받는 주소, 그다음에 보내는 양, 보내는 주소에서 송신 주소로 양만큼 보내고자 하는 양만큼 토큰을 전송하게 되죠. 뭐 100 코인, 아니 토큰 뭐 이렇게. 이 7일은 보내는 주소, 받는 주소, 토큰 아이디가 가야 됩니다. 토큰 아이디. 보내는 양이 아니라 토큰 아이디. 딱 한 개니까요. 토큰이 한 개예요. 그 다음에 진행 권한 처리, 토큰 아이디의 소유자를 받는 주소로 변경. 토큰 아이디의 소유자를 받는 주소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큰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ERC1155는요, 2018년 6월 글로벌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플랫폼이자 블록체인 기반 게임 개발사인 엔진에서 7일을 대체할 표준 코드 1155 멀티 토큰 스탠다드를 발표해요. 이거는 뭐냐면 멀티 토큰 스탠다드는 ERC20하고 ERC7일의 특성을 모두 가지면서 토큰의 전송 측면에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은 토큰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이죠.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NFT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뭐 간단하게 구성 및 요소를 보면서 뭐 기술적인 것도 있었지만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더 내용이 뭐 전혀 어렵지 않고 이렇게 지금 NFT가 발전을 했구나라고 히스토리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 3일 뉴욕의 뮤지엄에서 열린 세븐온세븐, 이 세븐온세븐이 아마 그 아트하고 테크놀로지하고 아마 결합하는 그런 컨퍼런스인가 봐요. 저는 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대체 불가능하고 거래 가능한 블록체인 마커가 온체인 메타 데이터를 통해서 한 예술 상품을 연결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술 작품을 온체인 메타데이터에 연결을 하는 거죠. 네임코인에다가. 이 세븐온 세븐이라는 그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이제 열린 겁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0월에 이더리어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네브콘 1에서 발표가 됩니다. 이 이더리움이 출시되고 한 3개월 후에 이 이더리어라는 그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는데 이더리어에 여기 보시면 이게 땅이 있죠, 땅. 땅을 이렇게 토크나이제이션해서 이걸 파는 거죠, 이렇게 땅을. 그죠? 근데 24시간 내에 이게 각각 한 개당 1이더. 이때 당시에는 뭐 굉장히 쌌네요, 1이더가.
0.43, 1불도 안 됐으니까 전부 하드 코딩돼서 140만 달러에 전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뭐 얼마 안 되니까 예, 전부 하나씩 이제 산 거죠. 근데 이때의 특징이 어쨌든 간에 NFT에 대한 개념이 이제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여기에서 나왔지만 그 다음에 또 NFT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제 엄청나게 발전이 되는데 2017년 말에 요 크립토키티 가상 고양이를 입양하고 거래하는 이 크립토키티라는 프로젝트가 출시가 돼서 이게 1250만 달러의 투자를 모았고 일부 고양이는 10만 달러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 다음에 2018년 블록체인 기반을 해서 가상세계 이 디센트럴랜드라는 게 초기 코인 제공으로 2,600만 달러를 모금을 합니다. 여기 이제 땅을 이렇게 해놓고 2018년 9월에는 2천만 달러의 모금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자, 2021년 이후 이제 최근에 NFT 구매 열풍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하다가 맥시멈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약간 좀 그 뭐라 그러나요? 거품이 이제 생기는 거죠. 하이퍼큐브 우리 봤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슬로우 스타트 하다가 이 거품이 있다가 이제 안정기로 들어가고 성장기로 가는 이런 곡선이 이제 하이퍼큐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2020년에는 거품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매트 홀과 존 워킨슨하고 라바 랩에서 만든 이더리움 기반의 NFT 프로젝트인데 크립토 펑크라는 게 나오고 뮤지션 그라임스가 디지털 아트에서 경매를 하는데 뭐 70억 원에 판매하고 그 다음에 비플의 작품 5천 개에 해당하는 이 이미지 그림이 이제 780억 원에 판매가 되고 2021년 3월에는 트위터 창립자인 잭 도르시가 첫 번째 트윗이 32억 원에 판매가 됩니다. 이거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에요. 하나씩 볼까요? 자, 크립토펑크는요, 2017년 라바랩에서 만든 이더리움 기반의 NFT 프로젝트인데요. 거의 이더리움 기반이죠. 캐나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매트 월건과 그다음에 존 워트킨슨이 2017년 실험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여기 보면 만 개의 그 캐릭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만 개라는 거예요, 만 개. 그런데 이때 7일 ERC 7일이 존재하지 않아서 ERC20을 변형해서 토큰을 발행했다고 하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크립토펑크가 ERC 7일을 만드는데 어떤 그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NFT의 시조라고 불립니다. 그 전에도 뭐 약간의 NFT의 그 아이디어가 이제 싹트기 시작을 했지만 얘가 크립토펑크가 NFT의 시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만 개를 발행을 했는데 서로 다른 토큰을 발행을 해야죠. 당연히 만 개 서로 다른 토큰입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왜 서로 다른 토큰을 발행하는지 유니크한 그 아이덴티파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1000개는 개발자목이고 9000개는 이제 무료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무료로. 이때 받았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명성을 얻고 나서 소더비 경매나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게 미술품 오프라인 경매에서도 이런 미술품 오프라인 경매장이 바로 소더비하고 크리스티인데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비싼가? 이 크립토펑크가 지금에 와서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NFT 시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NFT로 미술 작품을 하고 거래하는 게 대중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소성이야. 딱 만 개만 있어요. 우리 비트코인이 이게 비싼 게 뭐죠? 2100만 개만 딱 찍어내잖아요. 이게 반감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희소성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 1억 얼마까지 올라가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요소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것을 소유자는 일종의 이거를 일종의
예, 종이죠. 틀렸네요. 일종의 VIP 패스로 생각을 합니다. VIP 패스로. 예, 그다음에 유동성이 좀, 그 만개가 그룹으로 묶이면서 단일 크립토 펑크를 사고 파는 것이 이제 용이해졌다라는 거고요. 프로파일 사용가,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보면 만개에 대한 그 캐릭터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본인의 프로필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2021년 6월 10일 날 소더비 경무를 통해서 7523번, 이 크립토 펑크가 140억에 팔렸대요, 이게. 그냥 이거 카피해갖고, 예? 이거 그냥 카피해서 그냥 프로필 할 때 쓰면 되지 않나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나요? 아무리 이게 이제, 이게 원본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게 원본이라는 증명은 이제 되지만, 아이고, 이건 뭐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한 거 그냥 카피해갖고 화면 캡처해서 그냥 프로필에다가 업로드해도 누가 뭐라고 하나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 펑크를 소유한 유명인이 있어요. 뭐, 제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인가 봐요. 이게 뭐 래퍼인가 봐요, 래퍼.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6095번을 본인 닮은 캐릭터를 구매를 했대요. 본인하고 뭐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VIP 뭐 패스용으로 뭐 사용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이게 뭐 스눕 도그라는 사람이 3831번을 9개를 포함해서 9개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자기랑 좀 비슷하네요. 트위터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을 하겠죠. 프로파일에서. 자, 2021년 6월 뮤지션 그라임스라는 사람이 니프티 게이트웨이에서 디지털 아트를 70억 상당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 그림은 좀 그래도 뭐 좀 뭐 예술성이 좀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그 다음에 2020년 3월 10일 날 미국 디지털 아티스트인 비플인데 이게 무명 작가예요. 이 사람이 Every day is the first 5,000 day 해서 5천 날에 해당하는 이 캐릭터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5천 개를 만든 거예요. 이거를 경매장 크리스티라는 경매장에 상장을 해서 이 상장된 최초의 NFT 작품이고 780억 원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게 780억 원이라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22일 날 트위터 창립자 잭 돌시가 역사상 첫 번째 트윗의 소유권을 인정한 NFT가 경매를 통해서 32억 원에 팔렸대요. 요거죠, 요거. 네. 결제 통화는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에스타비 CEO는 1639 이더를 지불했고 판매 시점 기준으로 미화 290만 달러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게 참 가치성이 뭐가 있다고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NFT의 역사를 보면은 이 NFT 시장이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요. 이 현상 때문에 전문가들은 NFT 구매할 분은 경제 거품, 그죠? 저는 당연히 거품이에요. 우리 그 하이퍼큐브에서 보면은 자, 슬로우 스타트에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거품까지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이 이제 거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매 열풍이 꺼지면서 급격히 하락했대요. 쇠퇴기에 접어드는 거죠. 쇠퇴기. 하지만 쇠퇴기에 접어들지만 이제 안정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성장기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생활화된다라는 거거든요. 생활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 이 모든 새로 나오는 그 디지털 세계에서 나오는 블록체인이다, 뭐 AI다 이런 것들은 전부 이 곡선을 따르게 돼요. 이것도 하나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NFT의 전망은 NFT로 인해 실질적인 주체가 통제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NFT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게임 아이템 같은 것도 그 게임에서만 인정되고 그 게임이 없어지면 그냥 그 아이템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NFT로 되면서 그 게임 회사가 중단되더라도
NFT 형태로 존재되면 그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디지털 월드에서 그 게임이 호환이 되는 그 게임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죽었다 하더라도 어, 그 게임에서 사용됐던 아이템들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메타버스하고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NFT 기술로 탈중화된 창작자의 권한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죠. 이건 창작자, 예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기술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NFT의 결합입니다. 요새 메타버스가 이제 한참, 뭐, 유행인데, NFT하고 이게 결합이 되는 거죠. 비대면 입학식, 졸업식, 기업 해모의 협학식, 다양한 행사, 콘서트, 팬미팅 등이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뭐 CEO의 이 아바타를, 어, 그 캐릭터를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뭡니까? 비플인가요? 아니면 크립토펑크. 크립토펑크에서 하나 예를 들면 샀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신의 아바타로. 그래서 생성을 해서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이제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하고 이 NFT하고 이렇게 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메타버스가 뭐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메타는 이제 가상 초월이라는 의미고, 어, 벌스는 세계 우주 유니버스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닐 스테판슨이 1992년에 발표한 소설인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ASF 가속연구재단에서 2007년에 발표한 메타버스 로드맵에서 대안적 개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SF는 메타버스를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어떤 교차점 또는 결합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고요. 메타버스의 유형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죠. 그다음에 뭐 미러 월드, 라이프 로깅, 뭐 버추얼 월드 이런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추얼 뭐 리얼리티 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뭐 이런 용어를 다 합친 용어로 메타버스라는 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새로운 용어를 이렇게 만드는 걸 참 좋아하고 그거를 이게 IT 발전에 아주 중요한 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non fungible 토큰의 생태계예요. 자, 이게 생태계 거의 이게요. 이렇게 하이퍼큐브 이렇게 보면은요. 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이 가트너 가트너의 이 하이프 사이클 또는 커브 뭐라고 하는데 되게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이제 슬로우 스타트 하면서 거품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 거품이 떨어지고 나서 안정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숙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 성숙기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일반 생활화되는 거예요. 우리 웹이 예를 들면 웹이 어, 슬로우 스타트를 해서 팀 버너스리가 개발을 할 때 이 슬로우 스타트 하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붐이 일어나는 거죠. 전부 뭐 월드와이드 웹을 이제 뭐 개발하고 구축하는데 전부 이제 몰입하는 거죠. 거품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이제 줄어듭니다. 거품이 꺼지는 거죠. 하지만 이 웹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저변화되거든요. 이게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되잖아요. 웹이 없는 걸 상상도 못 해요, 이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NFT도 이제 거품에서 이제 안정기로 들어서 성숙기로 들어가면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뭐라 그러나요? 우리 옛날 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다, 뭐 응용 분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예. 블록체인과 이 NFT로 이제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이런 것들이 IT가 나오면서 어,
안정기로 되고 성숙기로 이제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이 생태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NFT의 이 에코시스템이 등장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활용 사례를 보면은요, 이제 앞에 있는 거랑 중복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모바일 게임에서 캐릭터 또는 아이템을 토큰화 시키는 겁니다. 그 얘가 우리 크립토키티였죠? 크립토키티. 네. 특정 이 크립토키티가 17만 달러에 교환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다음 활용 사용 2. 게임 내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토큰화 시키는 겁니다. 예, 부동산. 그, 뭐죠? 센터랜드인가요? 센터랜드였나요? 갑자기 제가, 센터랜드가 아니라 디센트럴랜드. 갑자기 제가, 디센트럴랜드. 이런 데 보면은, 가상 공간을 하나하나씩 쪼개서 요걸 토큰화 시키는 거잖아요. 한 개의 토큰으로, 어, 발급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판매를 하는, 또 소유권을 주장하는. 예. 그래서 여기 있네요. 디센트럴랜드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다. 활용 사례 세 번째는 예술품이나 한정품 등 희소성이 있는 수집품을 토큰화 시키는 거죠. 근데 이 거래하는 거래 플랫폼이 또 늘고 있어요. 그게 오픈시, 슈퍼레어, 니프티 게이트웨이, 라리블 이런 데가 지금 플랫폼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가상화, 이 디지털 월드에서 창작물을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하는 이런 에코시스템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NFT의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플랫폼도 등장을 해요. 바로 NFT 뱅크는 NFT의 자산 가치를 측정을 하고 수요 파악을 하고 활성화 현황, 각종 거래 정보를 분석해서 제공하는 세계 최초 NFT 통합 관련 분석 플랫폼을 만들어냈어요. 다양한 이 생태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 판매 5대 플랫폼인데요.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초로 출시된 거래소가 오픈시예요. 그리고 많이 여기서 활용이 되고 있고 오픈시에서 자기 NFT를 자기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하면은 토큰화를 이제 시키는 거죠. 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출시된 최초의 거래소고 2017년에 설립이 됐어요. 네. 세계 최대의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레리블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라리블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 오픈시와 유사한 거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되고 NFT 매매를 하려면 거래소 자체의 토큰인 이 라리블이라는 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크립토 라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거래소 세 번째는 슈퍼레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독특한 한정판 디지털 작품을 사고 팔고 있는 거래소죠. 거래소도 여러 개가 나오면 이제 특화시키는 거죠. 우리 고급 브랜드만 판매하는 그 쇼핑몰이 등장하듯이 리얼 월드에서 이 버추얼 월드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특한 한정판 디지털 작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이게 여기 보시면 아티스트 누구다라고 하고 February 24, 2022년 며칠 날 나오고 이러네요. 근데 약간 이게 인스타그램 프로필하고 좀 유사하네요, 진짜. 컬렉트 디지털 아트에서. 네. 그다음 네 번째, 엑시마켓 플레이스예요. 비디오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의 온라인 상점인데요. 이런 식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같은 거네요. 이런 게. 여기 보면은 아이디가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 토큰 아이디가 이제
유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가 있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Makers Place, NFT 아트 제작에 특화된 플랫폼입니다. 어, 이 사이트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 비플의 클래식 Everyday the very first 5,000 days가 7천만 달러에 판매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 이런 제품은 좀 의미가 있네요. 여기 멋있네요. 그죠? 그래서 NFT 마켓플레이스 판매 5대 플랫폼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NFT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해봤는데요. 그 참고 문헌은 요 NFT 레볼루션 더퀘스트에서 발간한 책이 있어요. 이걸 근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미래에셋 증권이다, 뭐 KB 금융소 경영연구소다 이런 데에서도 많이 그 이슈 뉴스레터를 이렇게 발간한 걸 참조를 해서 제가 편집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해봤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미리 제가 이 NFT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이유는 이, 이 강의가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향후에 킬러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어떤 이 시장이 형성될 때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NFT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세상, 블록체인을 이용한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등장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금방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듣는 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